안녕하세요.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발된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PPAT 1타 강사 해설 토크의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1타 강사 역할을 맡아주실 이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당사 최초의 공차원 자격시험을 치렀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려면은 적어도 지방 공무원들을 감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뽑아놔도 본인의 감사 역할이라든지 예산하는 역할이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량을 갖고 이제 꼭 측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정당의 의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뭐 근데 지방선거는 3,4천 명씩 후보자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제평가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일제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지난 17일에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시험이 치러졌는데 몇 명 정도의 그런 응시자가 있었나요? 4,400명, 4,500명 정도 이제 본 거니까요. 네. 사실 뭐 이런 시험이 최초이기 때문에 어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참여율과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무려 2002년생 19세 응시자부터 해가지고 1941년생 80세 어르신까지 참여한 시험이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대표님도 이번에 직접 응시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뭐 제가 일상적으로 당무에서 하는 내용들도 있고 정치하면서 또 선거법이라는 것들은 체득하는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큰 공부하지도 않고 이제 무리 없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기초의원들은 정치 처음 해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가채점 해보셨나요? 저는 가채점 안 해봤어요. 무조건 만점 맞았다고 생각하죠, 다 만점. 난이도에 대한 평가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평가들이 어떻던가요? 어렵다는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하겠죠.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항의 전화도 있고 무슨 뭐 걱정의 전화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실력을 뽐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 시험이라는 게 평가는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촬영 전에 좀 지지자분들께 대표님께 PPAT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한지 질문을 몇 개 받아봤습니다. 좀 질문 몇 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대표님 시험장 사진에 전자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컨닝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 시계인데 이게 그 소위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차고 다녔던 그 카시라고 뭐 이게 일제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게 뭐 전자시계라고 해서 논란이 있을 경우는 아닌 게 딱 그 숫자 시간만 뜹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시계 차고 다니시는 거 자주 뵌 것 같은데 시간 확인 외에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시계라고 군대 시계 이런 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개선점이나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제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역시 가장 궁금해하셨던 건 이 PPAT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PPAT를 이렇게 하려는 계획은 아니었고 여러 번 다회 시행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다회 시행은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뭐 당일 컨디션과 관계없이 이게 미국의 SAT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번 보고 제일 나은 점수로 이제 평가에 반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과목도 좀 세분화해가지고 과목 단위로 평가 측정도 정확히 하고 지금은 총점만 보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교육 과정이 강화돼야죠.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시험하는 건데 제대로 하려 그러면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학기제로 이수를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당원들이 이제 저희가 연수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보고 공직선거법만 해도 제대로 공부하려 그러면은 한 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한 적어도 몇 강씩 해가지고 내용을 보고 거기를 또 평가받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고 공천 때 몰려가지고 일제고사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분산해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아까 최연장 어르신 80세 어르신도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OMR 작성법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어르신들께 불리한 시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OMR을 불리함의 근거로 삼기에는 OMR보다 간편한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저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딱 각 잡고 일제고사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저희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을 하고 혹시라도 점수 미달하면은 다시 또 재교육을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당원들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하면 그런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목들도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분리하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본 다음에 본인이 미달한 과목들을 따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이게 전혀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 그 시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역량을 강화해서 본인에게 도움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좋은 시작을 했고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죠. 이런 개선점 피드백보다는 훨씬 좋은 기획이었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OMR 카드를 들고 시험을 보는 이 광경을 만든 것 자체가 정말 획기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익숙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변화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젊은 세대는 우리는 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야 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험을 봤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답을 맞춰봐야겠죠. 또 해설을 해봐야겠죠. 이제 오늘 저희 1타 강사 이준석 대표님의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번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대한 문제죠. 특히 이 비고란의 이 당원 당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핵심적이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당원 중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이 있습니다. 그 책임당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어쨌든 교육 자료를 보면은 책임당원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년에 당비를 몇 회 납부했느냐 이게 우선 자동 인정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12개월 사이죠. 1년 사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은 우선 책임당원 자격을 저희가 자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회, 3회, 11회 당해의 납부 횟수를 따졌으니까요. 이 3명은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인데 자, 그럼 여기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0회, 1회인 분들인데 비고란에 이제 뭔가 내용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전직 공무원,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당비 납부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공무원 신분인 분들은 당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직책 당비,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내시고 당원 가입 신청하시고 공천 신청하시게 되면요. 이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별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당원당 특별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서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저희 특례 조항으로 둔 것 때문에 인정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5명이 책임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당원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한 이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에 결국 당비를 몇 번 납부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자 먼저 첫 번째 701번, 702번 당원, 김모 당원, 박모 당원 이 두 분은 그 특별 조항에 따라 가지고 당원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여기 4회, 3회, 11회 납부한 이모 당원, 정모 당원, 한모 당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동 규정에 따라 가지고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명도 나이도 당원 가입 기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당비 납부 횟수와 그리고 특별 조항에 따른 이 그 책임당원 인정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님 저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 당비 납부 횟수가 702번 당원의 경우 0회여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의 조항 때문에 책임당원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고란의 조항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60개월 당원 가입을 하신 분이 등장하셨는데 실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많죠. 실제로 이 당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원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되는 게 보통 자동 당비 납부를 CMS 아니면은 휴대폰 자동 납부로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휴대폰 변경이라든지 뭐 계좌 상황의 변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일반 당원 가입 기간은 긴데 이 당해 납부 3회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당원 낭비 납부 내역이라는 것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0번 문항입니다.
사실 선거 뛰다 보면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10번 문제 한번 해설해 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가 되셔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에 대해 가지고 한 번에 그 메시지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게 되시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 활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이렇게 신고당하십니다. 그래서 보시죠. 자, 문자 메시지는 반드시 본인만이 발송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본인 휴대폰으로 보낸 것도 가능하지만은 자,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 발송이라는 거를 이 자동정보통신이 뭐냐면요. 여러분 문자 단체로 광고 문자라는 거 수신하실 때 보면 웹발신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 전송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자동정보통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원래 선거법에 보면은 총 8회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 기간에도 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 기간에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배분해도 상관없습니다. 6회 2회 해도 되고 0회 8회 해도 되고 이 예비 후보자 기간과 후보자 기간을 합쳐가지고 8회에 달하는 전체 단체 문자를 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위탁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대신 비용은 본인이 지출해야 되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획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A지역 선관위와 B지역 선관위는 맞는 말을 했고요. 자, 수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직접 웹발신 이런 거 말고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핸드폰 기종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은 최대 20명까지 끊어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자동정보통신, 그러니까 단체 발송 횟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여러분의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가지고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선택해가지고 한 번씩 클릭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는 것 또는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직접 콕콕 찍어서 보내시는 거는 20명 이하의 대상으로 할 때는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D지역 선관위 보면요. 자동정보통신 이용해서 20명 이하로 문자 보낼 때 자, 유료 무료 여부 관계없이 문자 메시지 동시 수신자 20명 이하는 맞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 자, 자동으로 20명씩 보낼 수 있으면은 사실 밤새 보내면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아까 8회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선택해가지고 보내는 경우, 매크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지역 선관위가 안내를 좀 잘못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답한 곳은 D지역 선관위 4번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선관위가 안내하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서는 선관위와 서면으로 이런 내용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선관위가 잘못 안내한 경우 또는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그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올바른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 문자 메시지 오발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선거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뤄볼 것은 세 번째로 17번 안전과 사회에 관한 문항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는 10대 약속으로서 성범죄, 성폭력 없는 사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지문으로 대표님께서 한번 풀어주시죠. 그렇죠. 우리 10대 약속을 보면요. 9-2의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엄격한 성립률을 적용하고 양형을 강화한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그 대안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이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시 감독과 더불어서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보면 실제 이게 통계인데요. 자, 이런 추이를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것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유포되는 행위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뭐 2차적으로 가해가 일어나는 그런 행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추이를 우선 보시고요. 자, 그러면 4명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갑석 보시죠. 하드웨어인 카메라 위주의 성범죄 예방 정책으로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있어 보면은 2차 가해나 이런 유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같은
장비 차단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아니고요.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2011년부터 매해 계속해서 증가, 그러니까 좀 단조 증가,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 보시면은 통신매체 이용, 자, 2011년에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합니다. 그다음 다시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가 아니라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고요. 자, 다크웹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엠번방 사건이다. 그래서 신종범죄 대응 방안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리 당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시점이다. 틀린 말이 별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유력한 정답입니다. 4번 보시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철두철미한 성윤리 적용이 필요하다. 맞고요. 국가 차원에서 성윤리에 대한 헌장을 만들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 및 학교에 게시하여 매일 암기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이 필요하다. 암기하고 이런 게 우리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2차 가해를 막고 유포를 막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자 위주의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암기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암기를 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좀 해법이 틀렸다.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정당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강정책에도 명시해서 성범죄를 엄벌을 취하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2020년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메신저라든지 소통수단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유포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당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정강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21번 문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세대별로 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이 다소간 달랐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 한번 해설해 주시죠. 예, 우선 연령별 반응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여론조사 같은 걸 했겠죠. 그랬을 때 이 자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먼저 20대, 30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사에서 보면은 실제 2030 세대를 취재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만들어진 팀에 정치적인 이유로 낙하산 수술 꽂는 일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막연한 반발심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다.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뒤에 보면은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젊은 층이 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두 번째. 2030 세대에서 가장 거센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공정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의견이 표출된 것을 봐야 한다. 맞죠? 아까 했던 얘기랑. 자, 세 번째. 앞으로 정부는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된다. 당연하죠. 실제로 청년층의 불만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크게 잡혔기 때문에 이 특수한 어떤 수치를 받아들이는데 민감해야겠죠. 자, 네 번째. 이번 여론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단일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20대, 30대가 더 강하게 반응하긴 했지만은 모든 세대에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통계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맞는 이야기고 1번에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막연한 반발심이다라고 한 것은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답을 1번, 갑이 틀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결과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2030 세대가 특히 이 공정이라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할당 같은 것에 있어가지고 경쟁의 틀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요. 과거같이 성장 위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적었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로 인해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가 기억이 좀 나는데 열심히 준비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북한 단일팀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저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23번 지방자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에 관한 현안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어떤 조례나 규칙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번 풀어주시죠. 예,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곳이냐를 우선 알아야겠죠. 자, 자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을 한번 따져보자면요. 자, 우리나라 원래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과 법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아래 것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우선 그걸 따져봅시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 밑에 조례가 있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단체의 장이 있는데 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조례나 아니면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분담금 등 재원을 걷어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출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지출하고 감사할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나 인사 등 조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지정하는 안에서 구청장이나 아니면은 군수, 시장 이런 분들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포, 을환, 병규, 정화가 한 말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냈다. 올바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답은 4번에 4명 다 포함된 그 답입니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지식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조례와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바뀌었을 때 조례 규칙도 다시 개정을 즉시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시한을 두어가지고 법령이 바뀌게 되면은 그 하부 이제 규칙인 것들은 새로 제정을 해야 되죠.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법, 법률 그리고 조례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엄격하게 상위 것에 위반되는 것은 존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기초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법적인 이런 지식들을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PPAT 시험이 정말 유의미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26번 문제,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지문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1.0명 미만, 한 해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전 세계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이 문제, 대표님 또 한번 해설해 주시죠. 네, 어쨌든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도표를 보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인구 성장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장률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인구가 이런 추이를 보인다는 것과 성장률이 이런 추이를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장률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2.97, 1.56, 0.84, 0.14 이 말은 뭐냐면은 자, 2000년도에 0.84%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0년에 0.14%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2040년에 들어서면은 0.35%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소가 일어나는 구간은 2020년과 2040년 어딘가 사이에 있는 구간이겠죠. 이걸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202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2000년보다 작다. 2020년에서 2000년 사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빨간 구간입니다. 빨간 구간은 인구가 늘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게 아니라 2020년에도 2000년보다는 큽니다. 이게 감소세에 있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2070년 보시죠. 2040년 보시죠. 여기는 어느 구간? 하늘색 구간, 즉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2070년이 2040년보다 실제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유력한 답이고요. 자, 3번 보시죠. 198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80년, 2020년보다 크다? 아니죠. 이게 계속 증가세에 있었고 1980년보다 2020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요. 이번에 4번 보시면 1961년이 전년 대비 인구 증가수가 가장 많았던 때이다. 이거는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인구 증가수는 뭐냐면요. 전체 인구 곱하기 인구 성장률을 하면은 그 해의 인구 증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잖아요. 실제 1961년에 이때쯤에는 우리가 요즘은 5천만 인구 이러지만은 모수 자체가 적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해방 이후에 직후니까. 그러다 보니까 1961년에는 아무리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출생아 수가 적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2번이 맞는 답입니다. 이게 비율과 절대치를 구분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출산 예산을 200조 원을 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출산율이 줄어들기만 한 최초의 정부고 지금 출산율이 0.84명이에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방 의원들이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조례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의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그거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방 의원들의 의무죠. 왜냐하면 우리 지방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도표 자료 같은 것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지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번에 26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과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문제인데요. 어디서 이 많이 본 듯한 이런 수학 문제를 변형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님 한번 해설해 주시죠. 예, 이 제논의 역설을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북이랑 아킬레스라 그러면은 굉장히 고대에 뛰어난 전사, 빨리 달릴 수 있는 전사인데 자, 거북이는 느리게 가고 그리고 아킬레스보다 더 앞에서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따라잡힌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 읽어보시면은 아이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4개의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어떤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생각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추월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만은 아킬레스의 속도가 거북이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국 거북이를 앞질 것입니다. 자, 우리 상식에 보면 맞는 얘기죠.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이 갔을 때 아무리 느린 사람이 앞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빠른 사람이 언젠간 따라잡을 것이다. 상식선에 맞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보시죠.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북이는 결국 멈출 것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앞질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멈출 이유가 없죠. 거북이는 엉금엉금 계속 기어가는 겁니다. 느리지만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멈춘다는 것에서 우선 전제가 틀렸고요. 세 번째, 거북이가 아무리 느려도 100m는 앞서 출발했으니 아킬레스는 결국 못 따라잡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죠. 자, 앞에 조금이라도 거북이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따라잡고 따라잡는 사이에 조금 더 거북이는 갔기 때문에 따라잡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못 따라잡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논의 역설의 본질인데 우선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은 결국엔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국엔 아킬레스가 이길 것입니다. 심지어 아킬레스가 달리는 속도가 거북이가 달리는 속도보다 느리더라도 결국 거북이를 앞질 수 있습니다.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격차를 줄이면서 역전하는 그런 양상인 것인데 아킬레스가 또 느리게 간다고 했을 때는 절대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수학 공식으로 풀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 3번, 2번이 전부 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이 결국에는 답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리까리하면은 2번, 3번, 4번이 실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대표님 약간 제가 수능 준비할 때 비문학 지문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는 팁? 지문을 보시고 너무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거북이가 오히려 아킬레스란 단어나 제논이란 단어가 위압감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에는 속도가 차이나는 상황 속에서 거리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대한 간단한 논리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다 보면요. 정치에서 보면 현란한 말로 아니면 이런 표 하나하나로 사람들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현학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듯함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겠죠. 27번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마찬가지로 28번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문제인데요. 거기에 조례와 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님 한번 풀어주시죠. 예,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중 효력이 있는 것을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권위가 그리고 실제 실효가 법령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법률로서 만들어 놓은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형법 같은 것도 있고요. 살인죄는 처벌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는 살인을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갑자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일본까지로 한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하위 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거든요. 자, 쭉 읽어보시면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주민복리에 관한 조례 A를 제정하였는데 이웃지방자치단체인 을과 다른 내용이었지만은 법률과 명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경기도에 예를 들어 성남시와 고양시가 있는데요. 성남시가 만든 조례가 고양시가 만든 조례에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는 항상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이웃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지만은 법률과 명령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방자치장의 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투표가 아닌 임명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비를 제정하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선거로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 방식으로 바꾼다 하면은 이건 월권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죠. 지방자치단체장인 K는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 C를 제정했다. 규칙 C는 법령에 위반된 부분은 없었지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자,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권이 있죠. 사실상 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죠. 그리고 규칙이라는 거는 그 조례 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B와 규칙 C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조례 A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A만 실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지방의 조례가 충돌을 하더라도 이 조례의 적용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겠군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실제로 조례가 다르게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이 있는 겁니다. A도시와 B도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쓰고 다른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거기 녹아 있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8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0번 문제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문제인데요.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번 해설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명제라고 하면요. 저희가 예전에 수학의 정석 같은 것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집합과 명제 이 부분은 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명제 X와 Y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 관계, 명제 X가 참이면 반드시 Y도 참이어야 하는 관계, 반대 관계, X와 Y가 함께 거질 수 있지만 함께 참일 수 없는 관계, 소반대 관계, X와 Y가 함께 참일 수는 있겠지만은 함께 거질 수 없는 관계, 모순 관계는 함께 참일 수도 없고 함께 거질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X가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은 모두 운동화를 신는다. 그리고 Y는 어떤 학생은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자, 보시죠. 학생이 모두 운동화를 신는다 했을 때, 자, 모두라는 건 다, 말 그대로 다 얘기입니다. ABCD 학생이 있으면 다 운동화를 신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학생이 운동화를 신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다 신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동시에 성립하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함께 참일 수 없죠.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함께 거짓일 수 없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학생은 모두 운동화를 신는다. 어떤 학생은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거짓이라고 했을 때 모두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누군가는 운동화를 신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거짓이라고 하면 모두 신어야 되거든요.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함께 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모순 관계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원래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여러분 풀어보시면요. 뭐 X랑 물결 X, 뭐 그거의 대우 관계 무슨 뭐 이런 거 다 보시면서 파악하실 텐데요. 오늘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설명을 다 풀어가지고 대입해서 여러분이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순 관계, 함께 참일 수도 없고 함께 거짓일 수 없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통상
상대 정치인들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모순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딱 그 상황에 적합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지방의원이 되신 당원들께서 행정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이런 모순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똑바로 집어내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논리관계를 또 풀어가지고 질문에 담았습니다. 네, 대표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PPAT 1타 강사 이준석 대표님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